오늘은 오피스텔 투자 시의 사업자 종류와 이용 방법, 그리고 장단점 비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저희가 오피스텔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라는 시리즈로 오늘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오피스텔 컨설팅 관련된 내용까지도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 매수 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피스텔 사업자 관련돼서는 저희가 영상 여러 번 촬영도 했었고 또 많은 이제 얘기도 했었는데 아직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 명의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지금도 저희 채널에 질문, 댓글에 질문으로 많이 해주시는 게 바로 사업자 등록 관련된 거, 그리고 어떤 사업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주거시설로 활용도 같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 방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 사업자별로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분양형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일반 사업자,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등록을 해놓고 내가 사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환급된다라는 분양사무소 직원 말만 듣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시 주택으로 활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리고 나는 일반 사업자를 등록을 했는데 임차인도 주거로 쓰고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어떤 문제의 소지가 발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업자라고 하는 주택수 제외를 위한 제반 요건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고 의무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해야 주택수 배제도 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걸 이해해야 큰 손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이걸 갖다 이해를 못한다 그런다면은, 제대로 이해 못하고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해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봤고요. 또 최근에 지금 이번 달에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수 제외를 적용한다라는 정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겠다라는 게 했는데, 이게 나왔을 때는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원칙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드리지만, 어떤 방식 투자할지는 이번 대책을 또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저희가 컨설팅 할 때는 사업자 등록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인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세 가지의 특징들을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게 어떤 방법일지 저희가 컨설팅할 때 이런 방법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장단점,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저도 실제로 지금 저희 법인에서 제가 오피스텔을 보유를 하고 있고 실제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있는 케이스에 이런 사업자 등록이 나갑니다. 보통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일반 과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매계약 작성을 하면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보통 별도 계약으로 포괄양수도라고 하는데, 원칙은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에서 발행을 하고 매수인은 이 세금계에서 받아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해서 부가가치세만큼 환급받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내용 되게 어려워요.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절차가 있다 정도만 그냥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잔금 후에는 임대료 수령할 때 임차인에게 제가 양식 하나 첨부를 해드렸는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한다. 이 절차를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주택 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도 만약에 주거용으로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은 주택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사업자 등록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만 못하게 하면은, 예전에는 전입신고만 못하게 하면은 주택수 문제 없겠지, 난 사무실로 이용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요건에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셔야 돼요.
재산세 신고 기준 했을 때 업무시설로 재산세를 신고를 해야 되고,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세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월세 소득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매년 2회 신고를 한 요건을 갖춰야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제 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는 이 정도만 갖추면 어느 정도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된다 그런다면 양도소득세 할 때 주택수 제외가 배제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인데, 최근에는 시설 기준도 주거용수를 배제하는 거 강화되니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이것만 알아두세요.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드시 이걸 활용을 하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업무시설로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도 안 되고, 월세 소득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신고를 해야 된다. 요거 정도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각각 적용이 다르게 되니까 좀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일단 매매계약 작성을 하고, 이게 두 가지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시군구청의 주택과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서 가서 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부가세 면세사업자거든요. 면세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도 필요 없고 부가세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부가세를 낸다 그러면 임대료의 10%만큼을 임차인이 더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갖다가 면세사업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 혜택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매년 5월에 이제 임대차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돼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내용을 쭉 절차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걸 그냥 표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은 아니지만 이 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 절세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여러 번 저희가 영상을 촬영했었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주택수 제외가 가능하다. 조정지역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조정지역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에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고 재산세도 혜택이 있습니다. 단점은 10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이전에 처분할 시에 과태료가 발생하고 임대료가 1년 단위 5%의 상한선이 적용된다는 거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엄격하게 적용돼요. 그 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가 1회만 적용된다는 거, 이것도 저희가 한번 촬영한 적이 있으니까 영상 앞에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주택수 제외가 확실하게 될 수 있어요. 확실히 사무실로 이용할 경우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활용 시에는 세무사 사무실 입점 등에 적용될 경우에 장기 임차인 임차가 들어간 장점이 있고요. 업무지역 내 오피스텔은 실제 소기업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완전 상가와 같은 물건이 될 수 있다. 주택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에밖에 건축되어서 임차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주거용 시설 제외 시에 주택수 제외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니까 이게 만약에 주거로 활용한다 그런다면 가능하면 주택임대로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사업자, 대부분의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사업자 등록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으로 활용하더라도 보유기간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규제가 적용 안 된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부가세 면세도 적용이 되고 소득세도 일정 부분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5% 상한 적용되더라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행 규정은 아니다. 또 규제 완화 시기에 유리하다. 요번같이 이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되는 이런 규제 완화 시기에는 이 무사업자가 사실상 가장 유리합니다. 거주주택 차익이 클 경우의 단점은 거주주택 차익이 클 경우에 다주택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부가시에도 다주택이 적용된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바로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오피스텔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오피스텔 절차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피스텔 컨설팅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서 물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컨설팅 접수를 법인폰에 문자 접수를 하시게 되면 구글 설문지 작성을 하고 설문지 검토 후에 컨설팅 비용까지 같이 입금이 되는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저희가 물건 조사를 해요. 각자 나에게 맞는 물건, 저희가 제 가격도 비교하고 그리고 신청자에게 맞는 임대사업으로 할지 실거주 할지에 따라서 또 다른 물건 3개 이상
확인 후 보고서 작성을 하고 2주 이내 PDF 파일로 물건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게 중개 수수료 이루어지니까 컨설팅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사업자 관련, 오늘 얘기한 사업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니 컨설팅 잘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이 되실 겁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